성차 차별하고 여성이라는 부분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는 외국인 단기 체류자, 그러니까 체류자별 국적별 차별하고 막 물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지국가의 모습하고 조금 모순이 되는데 그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 복지국가에서도 대체로는 자본이 노동자가 생산하는 인류 가치를 착취해서 계속해서 이제 부의학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고 재투자하는 것이고 자본의 재생산에 축적과 재생산의 성과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다만 그 축적된 부의 일부가 국가에 의해서 제공될 뿐이지 그것 빼고는 일반 자본주의 국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은 복지국가는 우리가 보통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할 때 복지와 국가 중에서 복지에 중점을 두죠. 근데 확실히 복지국가는 국가입니다. 복지만은 아니고 그 국가입니다. 국민국가죠.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작동 논리는 배제주의. 국민이 아닌 사람하고 국민을 철저하게 차별하는 겁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주권자나 노동호가 소유자를 거의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국민과 준국민, 영주권자는 노동호가 소지자를 포함해서 한쪽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준국민도 아닌 타자의 경우에는 아무 혜택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단기노동하러 오는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료 혜택 빼고는 거의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준국민도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는 장기노동 허가가 있으면 또 다르지만 단기노동의 경우는 실제 받는 복지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는 예컨대 미등록 체류자, 소위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병원도 못 가죠. 신분이 이제 탈려날 것 같아서요. 수락 같은 경우에는 적십차사 병원 한 군데만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의사들이 일단은 신분 탈려나지 않게 해주고 의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데 일단은 불법 치료자의 경우에는 치료도 거의 못 받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으로부터 다 제외되어 있고 말 그대로 불법 노동하면서 일반 임금이 6분 7분의 1 받고 살아야 하는 일종의 회색 지구, 회색 분자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일종의 그러나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개체들이 오고 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지금은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적어도 3, 4만 명으로 지금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국민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쫄쫄하게 타자죠. 국민이 아니고 복지 혜택의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복지국가는 그러면 외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또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대해서 그런 말 외국만큼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 되게 착취자라고 봐야죠. 그게 무슨 착취자라고 봐야죠. 우리는 투자라는 좋은 말 쓰고 있는데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대체로는 저임금 지역에서 임금 착취라든가 또는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자원에 대한 착취라든가 자연에 대한 착취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대체로 착취적 관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국가죠. 예를 들어서는 노르웨이가 석유를 팔아서 본 돈의 상당 부분을 소위 차세대 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계에서는 주권 국가 기금, 투자 기금 중에서 두 번째 큰 기금이고요. 전 세계 유가 증권이 0.7% 정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세계의 모든 유가 증권의 100%일 정도 노르웨이 국가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말하자면 나서서 그 투자를 하는 것인데 국가뿐만 아니고 노래 자본가 개개인도 해외 투자를 즐기고 있는 것이 많이 하고 있고 즐기고 있고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윤이 기본적으로는 낮은 것인데 해외에서는 저임금 또는 이제 자본 또는 또 예컨대는 공회 환경 관련 규제가 노래에 비해서 훨씬 더 촘촘하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래 투자들이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 훨씬 많이 하죠. 노래뿐만 아니고 스웨덴도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20대 기업, 그러니까 제일 큰 기업, 볼보, 아베베, 에릭선, 제일 큰 20개 기업을 보면은 하나만 빼고는 모두들이 다 해외에서 거의 피부연자의 수는 스웨덴 국내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해서 시설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저임금 개도국을 착취한다고만 볼 수는 없죠. 실제 노르웨이 국가와 개인들이 한 투자를 보면은 한 75%는 유럽과 미국이 합니다. 나머지는 저 신흥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신흥 시장에서 한 투자만 해도 엄청난 초과이익을 뺄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노르웨이 자본의 부축적 과정에서는 해외 시장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노르웨이의 국가와 개인이 해외에서 보유하는 증권하고 부동산하고 등등의 여러 재산, 주식까지 생각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은 노르웨이 전체 GNP의 95%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유하는 재산이 그 정도 받는 것이고 그 정도 그거는 복지국가의 말하자면 부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유익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복지국가는 딴 거 몰라도 만국 폴리타리아, 만국 무상계급 단결하고 저는 무합니다. 만국 폴리타리아를 철저히 뭐 단결하고는 아주 무합니다. 복지국가는 정확하게 병치라고는 하지만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 80테러리스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텐데 복지국가는 역시 국가인 만큼 근데 애국주의나 국민주의를 강력하게 보여주죠. 다만 물론 파쇼적인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국이라는 말은 노르웨이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국가와 국민 소속의 상징들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찌면 한국의 태극기 숭배와 비슷한 그런 국기 숭배도 존재하는 것이고 국헌절, 홍복절, 그러니까 5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오스로 거의 전체 인구는 민속 복장을 하고 국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가도행진하면서 애국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날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자국의 국기를 절대 흔들릴 수 없어요. 오로지 노래의 국기만 흔들릴 수 있는 일종까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주의 내지 애국주의는 노래에서는 정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이고 물론 이거는 파쇼적인 배타주의하고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한 개인이 그런 것에 출발점으로 해서 극우화되면은 파쇼적 배타주의까지 이제 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국가라고 해봐야 이거는 마치 뭐 사회주의적인 망국 무상계급 단결 이상과 관계가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헷갈리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노르웨이는 생산품에서도 그렇고 해외와의 관계 차원에서도 그렇고 차별이라는 한 사회의 매우 중요한 경사 차원에서도 그렇지만은 대체로는 일본 자본주의 국가죠. 이제는 그 복지국민 빼면 일반 자본주의 국가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가 하면은 계급 사회가 늘 그렇듯이 노르웨이에서도
이게 병리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병리 현상이라고 한다면 예컨대 계급사회마다 예컨대는 창살이라든가 이제 한 개인이 삶의 의미를 위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대한민국하고는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여기에서도 또 상당한 다른 문화와 다른 진영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한 자살력을 보이죠.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만 명당 자살자의 수는 30년 넘었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 가장 높은 인지 자살률 중에 하나죠. 리투아니아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시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세계의 최고 자살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르웨이는 대한민국보다 한 3배 낮은 10만 명당 11명 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슬람권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기엔 들어오는 정도겠지만 다른 문화권 입장에서 본다면은 노르웨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호응감을 비교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이고 원자가 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원자가 된 개인이 자기 존재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결국에 자기 목숨 버리고 이런 것은 역시 노르웨이에서도 비교적으로 꽤나 나타난다고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 현상, 한 개인이 존재 의미를 위로 말 그대로 부총적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자아를 상실하는 이제 그런 다른 현상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아동들의 왕따, 집단 가돌림 같은 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노르웨이하고 전혀 어울리지는 않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집단 가돌림의 통계 보면 대한민국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근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통계 보면은 한 노르웨이 전체 학교 학생의 한 32%가 집단 가돌림 피해의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20% 정도는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집단 가돌림은 한국에 비해서는 현대 자체는 좀 덜 폭력적이죠. 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사회에서 폭력 자체가 아주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누구를 좀 이렇게 때릴 수가 없는 사회니까 아마 그것까지 입장에서 역시 가만히 두었죠.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근데 어쨌든 때리는 경우는 좋지만은 대체로는 집단으로 한 아이를 악질적으로 이렇게 몰아받고 가방을 더럽힌다든가 침 뱉는다든가 집단적으로 모욕하다든가 그런 건 일반적입니다. 그런 거 일반적인데 어떤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보면 상당 부분은 조임금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산계층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당하고 또는 예컨대는 다소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없는 아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잘 못하는 아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매체들이 만들어낸 남성성의 이상 좀 근육질의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남성 그런 패권적인 남성의 모델하고 맞지 않는 남성들이 노르웨이 학교에서도 괴롭힘 당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아마 다른 여타의 자본주의 사회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본주의적 산업 미디어, 산업 문화가 노르웨이에서도 인간 손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어릴 때부터 왜곡시키는 게 여타 자본주의 사회와 다르게 없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르웨이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신문은 극우신문 외계이죠. 혹시나 노르웨이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극우신문. 근데 노르웨이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고 수는 한 20만 분 정도 이렇게 팔리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신문이 극우 신문이고요. 거의 파시즘에 가까운 극우 신문이고 거기에서는 역시 한국의 3S, 80년대 3S처럼 대체로는 노출도 높은 여성 사진, 스포츠 용물 사진,
뭐 용화라든가 뭐 개인 이야기 거의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거의 그 수준은 뭐 한국에서 꼬치신문하고 대동소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는 퀄리티, 그 질 있는 신문 시장에서는 역시 여기에서는 북한이 기호가 가장 많죠. 그래서 아프간 포스트가 이거는 이제 중간 우파 신문이지만 가장 권위가 높고 일종의 뭐 정명지로 받아들여지는 신문인데 역시 우파죠. 우파고 예컨대는 이민자에 대해서 이민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보도할 때 뭐 벨기에도 그렇고 아프간 포스트도 그렇고 인종차별 의혹을 도내기 위해서인지 이민자가 범죄 저질렀던 말 안 하고 비서구적인 내용의 비서구적 내용을 펼쳐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어쨌든 간에 너희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절대 부각되진 않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비유럽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 또 그거는 문화와 종교하고 꼭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은근살짝 차별이라든가 이제 백화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기고 있는데 바로 그건 무주한 미디어가 지배하는 이제는 언론의 시장에서는 극우 파시즘이 조금씩 그렇게 자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해온 것을 이제 약간 종합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호소하는 게 그거죠. 당연히 복지국가는 무복지국가보다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어느 정도 세금 진세를 통해서 분배가 된다면은 노동자들한테 일단은 이 사회의 진출의 가능성이 넓어지고 노동자 문화의 형성 가능성도 생기고 일단 노동자들한테 여유가 생기니까 이것저것 또는 여유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밑에서의 조직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거는 사실이니까 당연히 복지국가를 정치적 국가로 삼는 게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어쨌든 지금으로서 필요하다고 봐야죠. 아직은 또 여기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몇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노르웨이에서 복지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노동이 총자본으로부터 쟁취한 양도지 자본이 그것을 시혜로 주고 절대 아닙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조 가입률이 55%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막강한 노조가 자본에 대해서 압력 행사할 힘이라도 있으니까 복지국가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지국가를 보수 정치인한테 요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노동운동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비정규직을 조직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밑에서의 압력을 조직해서 결국엔 복지국가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수 정치인들이 아무런 밑으로부터의 압력이 행사되지 않는 이상은 복지국가 만들어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전제라면 또 다른 부분은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본주의 기본적인 노선들을 해소시키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외부자들, 뭐 예컨대는 전적적인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는 저숙류 노동자들이 차별받고 이게 그 부족적 구조에서는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복지국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와 자본이 특히는 개도국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약탈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디까지는 자본의 목적이 여전히 이윤이고 이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철과 이윤의 창출이 가능한 존금 지배야말로 황금의 오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해외와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바뀔 일도 전혀 없을 것이고 그리고는 예컨대 이민자 집단의 위치가 좀 지금도 대한민국보다는 당연히 낮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는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대자본의 지배가 어디까지나 여전히
있을 것이고 자본의 독과점과 과정도 계속 집행될 것이고 독과점과 과정에서 만들어낸 초대형 자본이 해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침입을 해서 이렇게 약화를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노동계급의 하나의 커다란 쟁취일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조직적인 역량을 키운 노동계급이 쟁취할 수 있는 최고의 양보라고는 아마 봐야 할 겁니다. 그 이상 양보 쟁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 양보하고 보편적인 의미의 인간해방하고 전혀 운동하면은 안 됩니다. 노예인들이 보편적인 의미에서 인간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도 자본주의 모든 병리 형상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역시 그 복지국가와 투쟁하고 있는 그 국가는 이번 참사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듯이 말 그대로 인명수심 그 인간의 탈선 동물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늘 저지를 자세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운 극우 정당이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 역설적으로도 복지국가죠.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지국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번 참사가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몰락이 빚어낸 스칸디나비아 사회에 대한 비정상적인 이상화, 비정상적인 미화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배울 점이 아주 많은 사회예요. 그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어떤 보편적인 이상이 구현된 것도 전혀 아니고 그리고는 현실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는 한국 노동계급이 지향할 수 있는 하나의 중간적인 목표치 정도 아닐까.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비자본주의적 또는 탈자본주의적인 대안은 아직까지 그 어느 국가에서도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쿠바라든가 등의 아직 남아있는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약간의 그 윤곽을 맛볼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는 민주순의 문제라든가 기반 인재 생산시설 기반 수준의 문제라든가 국제적 고립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도 인간 해방을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보기가 조금 힘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면에서는 쿠바 사회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들에 비해서도 선진적이라 할 수는 있죠. 교육, GNP에서의 교육 비용을 보면은 쿠바는 한 17%가 되는데 이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8% 정도죠. 대한민국은 4%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불가피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 봐서는 이게 탈자본주의적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1시간 정도 변호정 교수님께서 이 복지국가를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30분 정도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테고 좀 이렇게 더 의견이라든가 궁금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무선 마이크로